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논문 리뷰 세미나 오늘 발표자 이정민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이름은 그래프 버트 앤 랭귀지 모델 베이스 프레임워크 for protein-protein interaction identification입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이하민 교수님 밑에서 수학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주요 리서치 관심 분야는 딥러닝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및 정밀 의료입니다.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연도는 2023년 4월, 저자는 칸찬자, 수라브 카르마카르, 스리파르나 사하 단 3인의 저자입니다. 저널은 사이언티픽 리포트이고요. 저널 임팩트는 2023년 기준으로 4.997입니다. 논문 유형은 리서치고 이 논문은 프로테인 인터랙션 네트워크와 단백질 서열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프로테인 인터랙션 식별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주요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단백질 상호작용, 프로테인 인터랙션, 즉 이 흔히들 PPI라고 부르는 이것은 단백질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런 관계 도표입니다. 단백질은 모든 세포 과정과 기능에 관여하므로 모든 살아있는 종에게 필수적입니다. 모든 단백질은 단백질의 빌딩 블록으로 간주되는 20개의 표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단백질마다 다르게 배열됩니다. 각 단백질에 대해 이런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대부분은 단백질은 단백질, DNA 또는 RNA와 같이 작업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세포 내 단백질의 기능은 단독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제약을 받지만 필요한 단백질이 모두 존재하면 서로 협력하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상호작용은 2개 이상의 단백질이 일부 생화학적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 접촉을 하거나 신호 프로세스 통해 통신할 때 발생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백질은 다양한 세포 기능과 세포 신호 전달, 세포 수송, 근육 수축, 촉매 활성, DNA 전사 및 복제를 포함한 생명적 과정을 제어하고 지원합니다. 따라서 생명적 시스템 조절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PPI는 질병의 진행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PPI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기능적 경로를 모델링하여 세포 과정의 분자 메커니즘을 입증하고 약물 표적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PPI를 예측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었는데요. 이것을 위해 그래프 버트 모델과 시퀀스 벡터 언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단백질 쌍, 상호작용 또는 비상호작용하는 단백질 쌍을 나타내는 노드를 분류하는 것이 주 아이디어고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래프 기반 접근 방식이 기존 그래프 기반 접근 방식 GCN보다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분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제안되어 왔는데요. 랜덤 포레스트나 의사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넘어 GCN, 즉 그래프 컨버전 네트워크와 같은 딥러닝 방식 또한 다양하게 접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GCN이 그동안 나왔던 모든 모델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정지된 애니메이션 문제와 과도한 평화라 문제였습니다. 정지된 애니메이션 문제는 이 컨볼루션 모델의 깊이가 특정 한계에 도달하면은 컨볼루션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중지하고 더 이상 학습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일으켰고요. 과도한 평화라 문제는 이 GCM 모델의 특징인 평화라가 과도하게 적용된 경우 출력 피처는 이 컨볼루션의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깊어지니까 과평화라 되면서 되려 다양한 클러스터의 정점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의 구조를 노드와 노드 사이의 링크로만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프 버트 모델을 제안하였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이 그래프 버트는 입력 그래프에서 링크가 없는 하위 그래프로 알려진 서브 그래프의 컨텍스트로 노드를 샘플링하여 훈련을 수행합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그래프 기반 접근 방식과 기존의 그래프 기반 방식과에는 3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 구성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단백질을 하나의 노드로 잡았지만 저자는 이 노드를 단백질 쌍으로 잡습니다. 하나의 단백질 간의 그런 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쌍과 단백질 쌍 간의 그런 릴레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노드 기능 벡터 생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메인 지시를 기반으로 아미노산 치환을 수동적으로 계산하는 CT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의 유사한 특징들이 소실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자는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용해 자동으로 벡터를 생성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장 어떤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벡터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미를 보존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차원 특징 학습을 위한 그래프 기반 신경망 선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전 그래프 신경망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였는데요. 과도한 평화라 문제랑 정진된 애니메이션 문제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컨볼루션 자체를 탈피를 하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저자는 언어 기반 모델, 즉 버트를 그래프 노드의 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평화라 문제와 정지된 애니메이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프의 연결이 아닌 각 노드들의 특성을 입력값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어떤 문맥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데이터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4가지 데이터셋을 모두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양성과 음성 샘플을 가진 인간 PPI 데이터셋,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쌍에 대한 정보를 가진 HPRD라고 하는 단백질 쌍에 대한 정보 데이터셋, 그리고 단백질이지만 서로 비상호작용하는 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네가톰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비상호작용하는 단백질 쌍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 서열 정보 및 그런 단기라던가 세포 내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프라 데이터셋을 4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세트에서 아미노산이 50개 미만인 단백질 서열, 너무 짧은 단백질 서열과 알려지지 않은 아미노산, 보통 아미노산은 20개의 블록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20개의 블록 외에도 사실 5개에서 6개 정도 특별한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분류되지가 않거나 약간 모호한 경우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경우인데 그런 아미노산이 포함된 단백질 서열은 이 데이터셋을 파싱을 할 때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 간의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가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상 또한 이 PPI 데이터셋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저자는 모델을 이제 입력 데이터로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포지티브 데이터셋, 즉 인간 PPI 데이터셋에서 양성, 즉 긍정적인 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데이터셋에서 갖고 온 데이터 일부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정도의 정보랑 그다음에 이게 어떤 서열인지에 대한 이름 그리고 그 서열에 대한 시퀀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시퀀스 서열을 가지고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서 보이시는 화면은 단백질 상호작용 쌍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HPR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대한 그런 간략한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어느 부위에 뭐가 어떻게 붙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인간 PPI 데이터 세트입니다. 굳이 꼭 PPI가 아니더라도 그런 인간에서 유래한 그런 단백질에 대한 그런 대표적인 정보들을 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자는 꼭 사람의 PPI만 모은 것이 아니라 대장균, 초파리,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좀 대중적인 그 실험 대상들에 대한 그런 PPI도 모으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이 어떤 PPI를 적용해도 이제
균일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휴먼도 그렇고 대장균도 그렇고 초파리, 예쁜 꼬마수중 할 거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일정 부분 비슷한 서열을 공유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의 비중복 PPI 하위 집합을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CD-HIT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CD-HIT은 Cluster Database and High Identity with Tolerance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비슷한 정도의 서열이 있으면은 자기가 퍼센트를 지정을 해서 그거 밑으로는 이제 다 삭제하고 대표적인 시퀀스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퀀스가 있었겠지만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약 6만 개, 그리고 5만 8천 개의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저자는 입력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쌍임을 먼저 지정을 했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V는 단백질 쌍, 즉 상호작용 쌍인지 비상호작용 쌍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노드 집합입니다. 그리고 E는 그 노드 사이에 공통 단백질이 있는 경우 그 두 노드 사이에 정의되는 엣지의 집합이고요. 이것은 이제 컨보루션 그래프 네트워크를 다뤄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그 매트릭스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GPPI라고 지정을 했고, 모든 단백질 사료에서 생성된 초기 특징 벡터 세트는 PPI 네트워크에서 구성된 GPPI의 모든 노드에 대한 단백질 서열에서 생성되며 X로 표시됩니다. 목표는 노드의 학습된 저차원 표현을 사용하여 그래프의 모든 단백질 쌍에 대한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 노드는 완전 연결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 출력 레이어를 통과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 표현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성입니다.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크게 3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 서열 인베딩, 두 번째는 단백질 서열 인베딩을 이용한 그래프 노드를 만들고 그 그래프 노드를 다시 버트에 넣기 위한 그래프 노드의 숨겨진 표현을 학습하는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된 표현을 사용해서 PPI를 예측해서 분류하는 3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그럼 어떻게 인풋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다음과 같은 단백질 서열은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뿐. 그래서 각 아미노산은 문장 중에 단어랑 문자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단백질 서열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개발된 언어 모델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작업에서 단백질 사용은 시퀀스 백 인베딩 기술을 이용하여서 유용한 특징 벡터로 인코딩 되게 됩니다. 시퀀스 백은 같은 표기의 단어와도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워드를 인베딩합니다. 엘모 기반이기 때문에 모델의 구성을 몇 가지 조정을 제외하면 그 엘모와 아키텍처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고요. 이 엘모는 Embedding from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에는 훨씬 더 적은 수의 토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긴 단백질 시퀀스의 길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언롤링 단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토큰 수는 28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기본 아미노산의 수 20개,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아미노산의 토큰 3개, 그리고 흔하지 않은 아미노산 토큰 2개, 시퀀스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토큰 2개, 그리고 마스킹용 토큰 1개로 총 28개로 12개의 토큰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시퀀스 백 인베더는 2개의 양방향 LSTM 레이어가 뒤따르는 하나의 문자 회선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문자 회선 레이어와 2개의 양방향 LSTM 레이어입니다. 주변 단어의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첫 번째 레이어인 이 문자 회선 레이어는 단백질 시퀀스의 각 아미노산을 고정 길이의 잠재 공간에 매핑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CNN 계층의 출력은 첫 번째 양방향 LSTM의 계층인 다음 계층의 입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 방향 패스에서 512개와 역방향 패스에서 512개를 연결하여 각 양방향 LSTM 레이어의 차원은 1024입니다. 이 엘모 기반 시퀀스 벡터 모델은 이미 길의 단백질 서열을 입력할 수 있으며 2개의 인베딩 유형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는 단기별로
구성이 된 임베딩이고, 두 번째는 단백질별로 구성된 그런 임베딩 유형입니다. 이 장기는 지금 어떤 곁사슬이라고 해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이 축합 반응을 통해서 형성이 될 때 제거되거나 뭐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어떤 곁다리 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잔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단백질 시퀀스는 임베드의 첫 번째 레이어에 전달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스타트와 엔드라고 하는 그런 시작과 끝의 토큰을 먼저 앞뒤로 붙이고 시작을 하고요. 사전 훈련된 임베더는 3개의 레이어의 출력을 연결하여서 L 길이의 시퀀스에 대해서 크기 3 그리고 시퀀스의 길이만큼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길이만큼의 이제 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24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단백질 서열은 각 아미노산은 각 층에 대해 1024 차원의 임베딩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3개 레이어의 임베딩의 합은 장기별 임베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서열 길이에 따라서 잔륨은 잔기당 임베딩을 평균하여서 1024 단백질당 임베딩을 얻습니다. 이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장기별 단어를 특수한 계산을 이용해서 단백질별 문장을 임베딩을 사용하는데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당 임베딩을 얻고 나면은 이제 시퀀스를 2개를 넣었으니까 각각 2개가 나왔죠. 요것을 밑에 가서 하나로 합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합친 것을 그래프 노드를 생성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텍스트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임베딩하는 것에 성공하면 두 단백질 서열에 대한 PPI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임베딩 모두 이용하여서 PPI 관계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어 임베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PPI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단백질 인터랙션에 대한 정보를 참조를 해서 이런 그래프 피처를 얻게 됩니다. 이 그래프 피처는 앞서 말했다시피 단백질 각각이 아니라 단백질 쌍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 특징을 만들고 나면 그래프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버튼은 전체 그래프가 아닌 입력 그래프에서 샘플링된 링크가 없는 서브 그래프를 사용하여 훈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링크가 없이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서브 그래프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그런 친밀도를 정의하고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로 친밀도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웹사이트들 중에 어떤 웹사이트가 가장 중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이동한 웹사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통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많은 링크를 받은 페이지인 높은 점수의 페이지로부터 링크를 받으면 높은 점수, 이렇게 점수를 주는 방식인데요. 영향력 있는 페이지가 인용할수록 페이지 랭크가 올라간다는 핵심 개념만 알아두실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C의 경우 연결된 곳이 B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점수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 B는 D에도 연결이 되고 E에도 연결이 되고 F에도 연결이 되고 이런 소규모 친구들과도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점수를 받은 타입이 좀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페이지가 인용할수록 페이지 랭크가 올라간다. 이 논문의 경우에는 페이지가 아니라 단백질 쌍이니 영향력 있는 단백질 쌍과 연관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노드들이 연결된 노드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그래프 피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았고요. 본 논문에서 노드 분류 문제로 그래프 버틀 모델을 이용해서 PPI 예측 문제를 고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PPI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서 단백질 네트워크 그래프를 구축하고 각 노드에 대한 기능을 할당도 했고요.
그리고 이 특징 벡터는 단백질 서열에서 시퀀스 벡터 언어 모델을 사용해 생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래프 버튼은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입력되는 그래프 노드에 대한 저차원 임베딩을 학습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래프 형태를 이 버트라고 하는 언어 모델에 넣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작업을 위하여 우리는 그래프 피치의 문맥적 정보를 언어 모델에 넣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프 데이터는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와 같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드들 중에 타겟 노드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노드들로만 순서대로 탑 K개, 탑 K개라는 얘기는 위에서 K개만큼 내려와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7개 선택하였습니다. 입력받아서 임베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받은 노드들에 대해서 4가지 임베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보시는 이 4가지 임베딩을 전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로우 피처 벡터 임베딩입니다. 각각 서브그래프 노드를 모두 같은 크기의 피처 벡터 스페이스로 임베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가 되고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CNN, 텍스트의 경우에는 LSTM 쓸 수도 있고, GRU, 버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외 형태가 다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설정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와이스 파일럿 레만 절대 역할 임베딩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흔히 WL 임베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WL 임베딩은 전체 그래프 스트럭처의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하는데요. 위치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숫자를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고요. 이 1번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의 숫자는 다시 1번 노드의 값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의 구조적 역할에 기반하여 전체 그래프를 사용하여서 미리 계산이 되므로 샘플링된 다른 하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미 설정된 노드의 정보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조적 정보를 반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임베딩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친밀도 기반 상대 위치 임베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친밀도 기반 상대 위치 임베딩은 친밀도 순서대로 나열한 서브 그래프들을 그 로컬 인포메이션을 추출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반영하는 임베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친밀도는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얼마나 영향을 크게 주고받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들에게 숫자 포지션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 노드 사이의 포지션 인덱스는 제로지만 그 노드와 가장 가까운 노드는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노드는 2번으로 포지션을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서버 그래프 안에서 모든 노드들 사이의 포지션 인덱스를 매기게 됩니다. 가까운 노드일수록 당연히 인덱스 번호는 작아지겠죠. 네 번째는 홉 베이스 관계 호프 베이스 상대거리 임베딩입니다. 이 상대거리 임베딩은 전체 그래프 안에서 타겟 노드와 서브 그래프 안에 다른 노드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며 하위 그래프 노드와 원래 입력 그래프 사이의 상대적 거리를 홉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홉 기반 상대거리 임베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홉 단위로 나타낸 거리 정보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베딩을 하면은 절대 역할 임베딩과 친밀도 기반 상대 위치 임베딩 사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버트 모델의 그래프 컨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이 4가지 임베딩을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나온 임베딩 4개를 전부 더하게 되고요. 이 더한 것이 초기 특징 벡터가 됩니다. 초기 특징 벡터가 되면은 표현 융합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표현 융합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서브 그래프 속에 있는 모든 노드들 표현의 평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평균에 대한 값이 나오면
이렇게 도출된 최종 표현이 저희가 원하는 타겟 노드에 대한 표현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노드에 대한 최종 표현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지나 softmax 레이어를 통과하여 PPI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인터랙티브인지 논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모든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트랜스포머 모델과는 다르게 이 그래프보트 모델은 타겟 노드를 중심으로 이걸 기준으로 학습하는 것이 특징적인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색깔이 아니라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데요. 타겟 노드 그리고 컨텍스트 노드입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구성과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실제 파라미터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서브 그래프 사이즈는 K개로 위에서 탑 K개를 얼마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는 2개밖에 없고요. 어텐션은 드롭 아웃 레이스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헤드는 몇 개인지, 실제 러닝 렛은 몇인지, 최대 에포크는 몇이었는지, 그 다음에 히든 드롭 아웃 레이스는 얼마였는지를 전부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트레인과 테스트로 8:2 나눠서 사용했고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아담 옵티마이저로 사용했고, 이 에포크를 200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성능의 향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금방 그만둘 수 있도록 얼리 스타핑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이 약간 작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서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였고, 이 6가지 항목을 표준 편차 형식을 사용해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결과 이제 검증을 위해서 결과 항목을 표준 편차가 나타냈습니다. 앞에 있는 연구 결과는 인간 PPI 데이터셋을 통해서 벤치마크 비교를 한 데이터셋입니다. 진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모델은 기존에 있던 모델에 대해서 수정한 모델인데요. 어떻게 수정되었냐면 시퀀스 벡터를 사용해서 앞에 벡터 인베딩하고 전처리하는 것을 시퀀스 벡터를 붙이는 특징을 붙이는 것을 수정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버트라고 해서 이미 알려진 모델인데 이것은 이제 CT 방식이나 기존의 서열 처리 방식으로만 사용되었던 방식인데요. 이것을 가져온 이유는 이 모델과 달리 우리는 시퀀스 100을 사용을 해서 인베딩 처리를 했을 때 모델이 얼마나 더 성과가 좋은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시퀀스 100을 적용했던 쪽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던 두 번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퀀스 100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서열을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이제 문맥에 따른 토크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간 PPI뿐만이 아니라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대장균에 대한 데이터셋 결과를 기동한데요. 이 결과 각 점수들이 마찬가지로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제한 방법의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의 평균을 테이블 2로 제시하였습니다. 제한된 접근 방식의 결과의 패턴을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표준 편차 값은 괄호 안에 표기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결합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약 94.79%의 정확도, 다음에 94.77%의 특이성, 다음에 94.81%의 민감도를 달성을 했고요. 이 표 안에 있는 수치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의 유의 수준에서 웰치 T검정을 수행하여서 P값을 얻어냈고 이 P값은 0.05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반 접근 방식을 적용한 PPI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에 대한 기존 기술과의 비교 표입니다. 캡처한다는 방법에 따라 전체 데이터 세트를 모델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 세트 80% 그리고 테스트 세트 20%로 나누었습니다.
시퀀스 기반 기능 벡터와 기존 기계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인간 PPI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90에서 97%의 범위 훈련의 정확도가 보고되었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 9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평균 테스트 정확도는 99.02%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보다 자신들의 모델이 우수함을 나타낸다고 저자가 서술하였습니다. 스테이트 오토 인코더, CNN, LSTM, 그래프 기반 접근 방식 및 다중 모달 PPT 모델과 같은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한 최근 연구와 그들의 작업을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가 본 논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센시티비티는 조금 밀렸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델이 이전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제안한 접근 방식 정확성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표 6번은 정확도 측면에서 다른 종에 대한 성능 비교를 보고합니다. 표로 보시다시피 제한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표 6번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밸리어블 하이어트 인 볼드인데 제한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휴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 관계가 와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비율로 상호작용하는 쌍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쌍을 무작위로 선택하여서 불균형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자신들이 이제 바이너리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균형하게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그다음에 불균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델이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비율은 1대 2.5, 1대 5, 1대 15로 불균형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인간 PPI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왜곡된 불균형 데이터 세트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보였음을 표 7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표 8번은 예쁜 꼬마 선충, 초파리, 대장균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불균형 데이터를 적용한 표인데요. 이 표는 일괄적으로 1대 10 정도의 불균형함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불균형한 데이터셋에도 불구하고 각 종에 대해서 인간 PPI 데이터셋과 같이 좋은 PPI 분류 능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물 분석입니다. 이 논문의 최종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작업에 CT 기반 기능 벡터를 시퀀스 100으로 대체한 언어 모델 기반 임베딩을 사용하면 정확도 향상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드 분류 문제를 재구성한 다음 언어 모델 기반 임베딩과 함께 그래프 버트를 사용하면 정확도 향상됨도 보여주었고요. 시퀀스 100이 기존에 사용되던 방법인 CT보다 우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언어 모델 기반 기능 추출은 단백질 시퀀스에서 직접 기능 추출하기 가능하므로 더 많은 언어 모델 탐색 연구가 필요함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그래프 버튼은 저차원 노드 기능 학습에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보다 뛰어납니다. 벤치마크와 비교 결과 시퀀스 벡터 기반 단백질 임베딩이 프로버트 기반 임베딩보다 우수하였습니다.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과 그래프 버트를 함께 사용한다면 PPI 모델 예측 성능이 향상됨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 저자는 PPI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노드 특징 벡터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공동 발현과 같은 다른 단백질 정보 소스를 더 탐색하고자 한다고 마지막으로 적고 논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